봅시다. 그래프의 딜레마. 이게 봐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수업 할 때마다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는데 이 질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독해에서 필요한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이 질문 나왔을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무슨 뭐 환율을 알아야 되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게 필요할 것 같으면 평가를 내지 않습니다. 뭐 과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네 이런데 꼭 글 못 읽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뭐 학생들 입장에서 읽을 수 없는 글이부터 시작해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독서하면서 해야 될 작업들을 다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지문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읽는구나 라는 걸 알고 여러 번 반복하세요. 요즘 수능으로 따지면 요 정도를 해석할 그러니까 독해할 정도가 되면 요즘에 나오는 수능은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첫 번째 단락이요. 우선 그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의 결정의 기준이 된 통화다 이렇게 돼 있죠. 기축통화 개념 일단 체크하세요. 원래 1단락의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사실 독해 기본이거든. 1단락의 정의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단락의 정의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개념을 소개하는 거고 그럼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반드시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뭐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기축통화의 기능이 몇 가지 되는 겁니까? 두 가지. 하나가 무역, 또 하나가 환율 결정. 그럼 이거 두 개 뒤에 가서 설명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개념변화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가 거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율 결정. 앞에서 이걸 깔아줬는데 뒤에서 이것과 무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갔더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글의 사실 핵심 화제죠. 이런 걸 우리가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달러의 구조적 모순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죠. 뭘 생각했냐면 아니 첫 번째 단락에 기축통화 얘기하고 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기축통화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 갑자기 달러의 구조적 모순 얘기했을까? 근데 그 달러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축통화인 달러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적어도 동의? 맞죠? 그러면 달러가 얘기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에 뭐를 지적했다고?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건 이것과 연결된 구조적 모순이겠구나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읽어줘야지. 그래야 연결이 될 거예요. 맞죠? 좀 더 할게요.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의 수출 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랬죠?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 정의가 나왔어요. 두 번째 개념 정의는 뭐냐? 그게 바로 경상수지.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잠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형 나온 거. 지금 달러와의 뭐를 얘기했냐면 구조는 무슨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달러는 그냥 달러가 아니에요. 뭐로서의 달러입니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예요. 그럼 그 얘기는 기축통화로서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건데
갑자기 두 번째 개념 뭐가 나왔냐면 이게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지. 얘와 얘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얘와 얘도 뭐 할 수 없어야 돼? 떨어질 수 없어야겠지. 그러면 이 달러와의 구조는 무슨 얘기할 때 경상수지 얘기도 뭐 할 거다? 끌고 갈 거다. 이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대해서 다시 적자, 흑자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적자는 수출보다 뭐가 많을 때예요? 수입이 많을 때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흑자일 때는 반대 경우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글을 앞에다가 이렇게 써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써줬다는 건 분명히 연결하는 거야. 뭐냐면 자 수출, 수입 다 국가와 국가 간에 뭐 하는 거지? 거래하는 거잖아. 이게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이거 할 때 뭐 쓰겠어? 달러. 맞죠? 그건 다 거래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아 이게 거래와 연결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되죠. 그거 할 때 뭐 쓴다고요? 달러 쓴다고. 그다음 좀 더 하고.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잠깐만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흑자. 흑자일 경우에 이거죠.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끊고 반대죠. 적자 상태 이거네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 이렇게 돼 있죠. 아 방금 말한 그 문장이 뭐다? 트리핀 딜레마다. 그게 뭐다? 구조적 모순이다. 맞죠? 아 구조적 모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이렇게 빼서 설명할게요.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구조적 모순이 이게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핀 딜레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적 모순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구조적 모순 한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했지. 그리고 중간에는 사례까지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 그 총 몇 번 얘기한 거야? 3번 얘기한 거야. 그 3번 얘기했다는 걸 보고 아 이거 중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건 보통 그 글에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화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화제 잡는 거야. 아, 그 구조적 모순이 뭐냐 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미국이 뭐를 허용하지 않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그럼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건 뭐다? 흑자다. 흑자가 뭐 돼서? 계속돼서. 그러면 뭐가 중단된다고요?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고요. 그냥 유동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뭐 될 것이다? 위축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위축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해야죠.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흑자잖아요. 흑자는 뭐가 뭐보다 많은 상태입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이게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 경상수지 얘기할 때 이게 거래수단, 이게 거래 개념 아닙니까? 그럼 거래라고 하는 건 뭘 갖고 거래하죠? 달러 갖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달러 갖고 거래하는데 그 달러 갖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흑자가 수출보다 수입이 많단 말이죠. 그럼 수출이 뭐예요? 파는 거잖아요. 파는 게 많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파면 나한테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달러죠. 그럼 달러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왜냐면 지금 미국이니까. 그럼 미국으로 들어와요. 미국으로 달러가 집중되면 미국이 아닌 밖에는 달러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 뭐예요? 달러 안에. 달러가 지금 어디로 모이는 거다? 미국으로 모이는 거다.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경제가 위축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나치게 흑자가 돼도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적자예요. 적자가 이제 누적됩니다. 적자가 누적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많아졌다고요? 달러와의 공급이 과잉됐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적자가 뭐죠? 미국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미국이 물건을 많이 사는 거니까 갖고 있던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아 그럼 이제 달러와 공급이 많아진다는 건 어디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다? 다른 나라, 즉 글로벌 경제에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은 돈이 적어지고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 가지가 마지막 문장에 있잖아요.
준비 자산으로서의 뭐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자, 준비 자산으로서 준자라고 할게요. 준자 신뢰도. 보세요. 달러화가 많아지면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럼 나중에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 설명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이 생각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면 뭐도 붕괴된다?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 그럼 당연히 고정환율 붕괴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흑자가 지나치게 누적돼도 문제가 돼요. 적자가 지나치게 누적돼도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딜레마. 적자를 계속하기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흑자로 가야 되나? 근데 흑자로 넘어가면 또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거 걱정 때문에 또 이렇게 가. 근데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조적 모습, 달러와의 이제 필리핀 딜레마 이렇게. 이게 달러화가 뭐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 그래서 달러와의 구조적 모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 되잖아요. 아, 같은 거구나. 맞아요? 그럼 여기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럼 여기 유동성 공급이 중단됐잖아. 중단된 거거든요. 그럼 중단돼.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부족해지는 거지. 달러화가 부족하면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여기서는 달러화가 많아지니까 신뢰도가 떨어졌잖아. 그러면 달러화가 적어지면 신뢰도는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뢰도가 아니에요. 나는 널 믿을 수 있어. 이거 아니라. I believe you. 이게 아니라 이런 신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정환율이 붕괴된다는 게 뭔지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을 하고만 되는데, 아니 이런 건 안 하면서 그냥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모르는데, 선생님 저는 환율을 모르는데. 죽여버려요. 환율 나도 몰라. 누가 알아요 그거? 네이버에도 물어봐야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네이버 형이야. 네이버 형한테 물어보든가.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읽은 거냐면 두 번째 달에 첫 번째 문장까지 읽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달에 두 번째 문장. 국제 유동성이다. 나왔네요.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 자,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지불수단인데, 그럼 지불수단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애교 떨지 마세요. 뭐예요 지금? 달러. 그래서요, 어디 동남아 여행 가면 세종대왕은 안 받아도 달러화는 받는다. 세종대왕이 통용되는 곳은 저 중국의 장가게 정도라고 하더라고. 장가게 하도 어르신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뭐 10,000원짜리 내도 쓸 수가 있다고, 그 정도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뭐 많이 아시아권에 여행 많이 가도 그래도 아직 달러예요. 우리 가서 물건 살 때나 또는 팁 같은 거 드릴 때 달러로 주면 좋아하지. 세종대왕 줘보세요. 못 그럴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아직 뭐는 아니에요. 국제 통용수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좀 더 할게요. 근본위 체제에서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요 얘기라고 갑자기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요거 넘어가죠. 국제 유동성. 국제 유동성을 설명하는데, 그 국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 체제에서 뭐라고요? 금이라고요. 그럼 잠깐만. 지금 국제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은 달러 말고 뭐도 있는 거죠? 금도 있네요. 그럼 내가 글을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겠다. 아, 요거 국제 유동성. 맞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슨 통화? 기축통화라고 한다고요. 그럼 기축통화에 통화에 크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금이 있네요. 요게 기업. 맞죠? 기업 체제예요. 기업 체제. 기업 체제가 뭐냐면 근본위 체제예요. 옛날에 금이 이제 지불 수단이 있다고요. 근데 금은 지금도 써.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세계 막 이렇게 전쟁 같은 나 그러면 부자들이 뭐 챙겨가는 줄 알아요? 금 챙겨가는 거예요. 왜냐면 화폐인 돈은 휴지통이 될 수 있지만
금은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지불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는 가치가 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금 엄청 팔린다고 하죠. 그리고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 딸 돌반지 값이 많이 올랐다고 든든한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금이에요. 이게 이제 기업 금본위 체제입니다. 그때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고 맞죠? 그리고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디에? 정해진 양의 양의 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 고정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국의 통화. 각국이니까 예를 들어서 A국, 그다음에 B국, 그다음에 C국 이렇게 각국의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통화. 예를 들어서 달러, 원, 그다음에 뭐 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안 이런 돈들이 다 금의 가치에 어디에 있었다? 고정돼 있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금의 가치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같은 기준을 썼죠. 같은 기준을 쓰면 서로 통화 수단은 달라도 얼마든지 각국 간의 통화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떻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로 따진다면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자 나하고 싸웠던 얘가 5분 만에 KO. 나하고 싸웠던 얘가 10분 만에 KO. 나하고 싸웠던 얘가 20분 만에 KO. 그러면 얘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도 누가 더 센지 결정돼야 돼요? 되죠.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세고 그 다음 세고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국에 어떤 돈 한 단위를 줬더니 금 한 덩어리를 준 거예요. 그 다음 이 나라는 돈 한 단위를 줬더니 금 반덩이를 준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통화 가치가 몇 배 차이인 겁니까? 2배 차이. 그러면 이 돈 2분의 1을 주면 이 돈 몇 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돼요? 그 다음 이후 이에 따라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말했잖아요. 지금 이 관계 그리고 이 관계의 뭐가 결정됐다? 환율이 결정됐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소환해야 돼요. 뭘 소환하느냐? 이걸 소환해야죠. 이걸 소환해야지. 기축통화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뭐도 한다? 거래. 그럼 이거 거래한다고 했잖아. 거래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뭐도 결정한다? 환율 결정.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환율 결정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금입니까? 달러입니까? 달러로. 그 다음에 달러로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인 겁니다. 이후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이게 니은입니다. 자,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뭐 됐다? 추가됐다 그랬죠. 잠깐만요. 얘하고 뭐 해야 돼? 비교해야겠죠. 자, 비교하면 공통점 차이점 나올 거 아닙니까? 기억은 국제 통화 수단으로 국제 유동성으로 뭐밖에 없었어요? 금. 여기는 아니죠. 금 기본에 뭐가 추가됐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금. 그리고 금에 추가된 게 뭐예요? 달러. 드디어 달러가 뭐로 등장했다? 국제 유동성으로 등장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가정했지만 A국이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국의 돈이 뭐가 된 거예요? 국제 유동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A국은 빠져야겠네. 어차피 지내놔도 할 거니까. 그러면 남은 나라가 이제 몇 나라가 남은 겁니까? B국, C국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B국 통화, 그 다음에 C국 통화가 어디에 고정되는 겁니까? 달러에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B국과 C국의 환율도 이거에 고정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결정될까 안 될까? 되겠지. 똑같네. 왜? 얘가 기축통화니까. 이거 둘 다 기축통화. 보세요. 한번 가볼게요. 국제유동성으로 달러가 추가되어 금, 환, 분위 체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 태환 조항에 따라 1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막 교환해 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겠다. 잠깐만요. 자, 금 몇 온스? 1. 달러 몇 달러? 이래서 그럼 달러와 금의 가치가 결정돼야 안 돼? 되죠. 왜냐하면 달러는 그 금의 몇 분의 몇이에요? 35분의 1. 이해겠죠? 그러니까 금 35달러, 그러니까 금 1온스 이꼴 달러 35달러니까 그럼 1달러는 35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고정돼 있으니 얘들의 환율도 결정돼야 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뭐 결정? 환율 결정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환율 결정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갑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가치를 고정시켰고 고정시켰습니다. 맞죠? 그 다음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기가 갖고 있던 달러를 어디에다 주고 미국에다 주고 미국으로 또 뭘 받아가는 거예요? 금을 받아가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금이 뭐니까 국제 유동성 기준 역할을 하니까. 좀 더 볼게요. 환율은 여기다 이제 주의하세요.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잠깐만 환율에 동그라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앞에서도 요 고정돼 있다는 말 다음에 뭐 결정하는 거 나왔지? 그러면 여기도 고정돼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렇지, 환율 결정 나와야지. 그럼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환율 결정 문장인 거예요. 환율 결정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끊어봐. 그러면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와 구조적 불균형이 없는 경우가 있겠네. 구조적 불균형이 뭐지? 맞아? 균형이 뭐야? 수입과 수출이 뭐 했을 때? 그렇지. 그럴 때가 균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이 너무 많지도 않고 수출이 너무 적지도 않아서 적자와 흑자가 뭐 할 때? 거의 균형을 맞아야 돼. 이게 무역수지지. 그치? 이 경상수지가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디 안에서 바뀐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안에서 바뀐다. 잠깐만. 환율이 지금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구조적 불균형이 없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안에서 뭐 한다고? 움직인다고. 이게 환율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어. 그럼 어디를 벗어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를 벗어난다. 잠깐만. 이게 지금 뭐가 기축통화일 때의 환율 결정이야? 달러가 기축통화일 때 환율 결정이지.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경우에는 무슨 환율이야? 고정환율이잖아. 환율이 고정돼 있다는 거지. 환율이 고정돼 있다는 건 변동의 범위가 크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지. 왜 고정돼 있는 거니까. 물어보자. 어떤 게 적어?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안이 적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범위를 벗어나야 적은 거야? 아니지. 그럼 이게 무슨 환율이야? 고정환율. 그럼 이거는 고정환율이 깨지는 거야. 맞아? 여기 봐. 맞아 안 맞아? 이거 다른 걸로 바꿔봐. 경상수지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경우. 불균형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범위를 뭐 한다? 벗어난다. 그 얘기는 고정환율이 뭐 할 수도 있다? 고정환율이 뭐 할 수 있다?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 돼 이거? 그 다음 나와. 잠깐만. 여기부터 봐. 이렇게 결정되는 환율 얘기했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환율 한 번 더 나와서 뭐 이렇게 결정돼. 왜냐하면 이렇게 환율이 결정되면 이렇게도 결정돼야 되잖아. 그게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볼까? 그 다음 문장. 어렵게 잤습니까? 예,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 교차환율로 다른 통화의 환율이 뭐예요? 얘와 얘의 환율이죠. 얘 간의 환율을 뭐라고 한다? 교차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기축통화의 환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이 두 나라 간의 환율이 있지. 이런 환율을 뭐라고 한다? 교차환율. 그래서 요 교차환율 교환이라고 할게요. 자동이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결정되면 얘들은 자동으로 결정돼.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결정될 확률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기축통화에는 확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국끼리 결정되는 교차로.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이 있는 거야. 두 개의 확률이니까 그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돼요? 됐죠? 자, 이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도대체 이거 왜 나온 거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려면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 이게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독해 천재.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게 머리 안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머리 안 들어와. 머리 안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복습. 돌아봐라. 뭘 돌아보라고 했어? 화제를 돌아봐라. 이 글의 화제가 뭐였어? 이거지. 이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뭐 나온 거야? 이 얘기야. 맞지? 그럼 이거 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안 돼. 돼요. 직접적으로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 다음 단락의 첫 문장을 봐. 그 다음 달 첫 문장에 뭐 나왔어? 1970년대 경상수지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그러지. 여기 봐. 경상수지 적자는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이하고 연결돼 있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락은 이 단락이 아니고 몇 단락이야? 지금 그 단락인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개념은 뒤에 다음 문장으로 뭐 할 거다? 끌고 내려갈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딱 봤어?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이 중에 흑자를 얘기했어요? 적자를 얘기했어요? 적자 얘기했죠. 그럼 나중에 흑자는 뭐로 출제될까? 문제로 출제될까? 이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일단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적자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 쭉 가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그러면 글은 어디로 가야 돼요? 솔루션. 해결. 그럼 문제점에서 해결방으로 가려면 뭐 분석해야 돼? 원인 분석해야 돼. 아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요. 보세요. 그 다음 달에 첫머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누적됐죠? 적자가 누적됐죠. 그럼 적자가 누적돼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는 이거 똑같아요. 적자가 누적돼서 어떻겠습니까?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요. 맞네요? 예. 흑자와 적자 중에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자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적자가 누적됐다.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구조적 모순. 그럼 구조적 모순이 뭐예요? 어디 갔어? 예정. 그러면 뭐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고정 환율이 붕괴될 가능성. 아, 저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네. 맞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끊어요. 문제점. 그러면 문제점 반드시 어디로 간다? 솔루션. 그렇죠. 솔루션으로 간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원인 생각해 봅시다. 원인은 근본적에는 뭐가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적자. 그러면 해결 방안은 이 적자를 뭐로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솔루션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솔루션의 결과는 적자를 뭐로 바꿔야 된다? 흑자.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흑자가 발생하게 만든 해결 방법. 이렇게 가야 돼요. 근본적인 적자 누적이고요. 또는 뭐가 많아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달러. 지금 얘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금을 뭐 하니까? 못 바꿔주니까. 그러면 금 생산량을 뭐 해도 돼요? 줄여. 아니죠. 금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 문제 왜 생겨요? 금을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 바꿔야 될 금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금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공급해줘도 돼요. 금을 많이 공급해줘도 되죠.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건 재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적자를 뭐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흑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솔루션은 모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1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왔네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잖아. 달러화의 가치를 뭐 한다고요? 내린다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평가 절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자 구조로 가려면 미국에 뭐가 늘어나야 돼요? 수출이 늘어야겠죠. 그럼 수출이 늘려면 수출이 느는데 어떻게 하면 늘어난다고요? 달러의 가치를 내리면 된다고요. 그 달러의 가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가라고 한다고요. 그 평가를 내리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가 증가하는 거다? 수출 증가. 됐죠? 또는 하나 더 나오네요.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그 가치 할 때 그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 이 가치는 뭐겠어요? 달러화의 가치겠습니까? 여타국의 가치겠습니까? 여타국의 가치여야죠. 왜냐하면 옆에 그 가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흑자로 가려면 달러화라면 가치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그럼 반대로 교역 상대국인 나라의 돈의 가치는 뭐 해야 돼요? 올려야죠. 그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타국의 가치를 뭐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리는 뭐? 평가 절상. 그런데 평가 절상하려면 환율을 뭐 한다고요? 내린다. 됐죠? 그러니까 그대로 반응하세요. 거기 그대로 읽으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뭐 해서 내가 이대로 그냥 가볼게요. 그래서 복잡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정리하라니까요.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뭐 해서 하락시켜요. 그러면 그 여타국의 평가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평가 절상.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도 누가 흑자로 가요? 이렇게 해도 누가 흑자로 가야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는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러면 어디가 흑자여야 돼? 지금 어디가 적자예요? 미국이 적자죠. 그럼 어디가 흑자가 돼야 돼요? 미국이 흑자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수출이 증가해서 흑자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미국이 뭐로 가야 돼요? 흑자로 가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이렇게 흑자 되면 이렇게 돼서 흑자가 되려면 이 여타국의 수출이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여타국의 수출은 줄어야겠죠. 여타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여타국이 뭘 많이 해야 돼요? 수입을 많이 해야죠. 아, 이렇게 하면 여타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은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증가하겠죠. 아, 이 얘기네. 둘 다 미국의 뭐를 적자를 뭐로 만들어준다? 흑자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로 만들어준 방법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미국의 돈을 평가 절하하든지 아니면 여타국의 돈을 뭐 하든지 평가 절상하든지. 됐죠? 이거예요. 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브레턴 우주 체제하에서 달러와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이고 이거 안 됐다. 규정상 안 됐다. 그 다음 얘들은 아니 본인들 같으면 본인들이 만약에 여타국이라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지네 나라를 적자국으로 만든다는데 찬성할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타국이 동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 보세요. 변동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가 유지되기 어려웠다? 무슨 환율 체제였어요 지금? 고정환율 체제죠. 지금 무슨 상태예요? 미국이 적자 부적 상태잖아요. 구조적 불균형이잖아. 구조적 불균형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뭐 한다고? 벗어난다고. 이게 뭐예요? 고정환율 체제가 뭐 할 수 있었다? 붕괴될 수 있었다. 이게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 너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를 대규모 금으로 바꾸기로 원했고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에 대한 금태한 정책을 선언한 밑줄에 하셔야겠죠? 닉슨 쇼크 단행 밑줄. 자, 여러분 어디 보세요? 봐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S1이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합시다. 자, S2는 할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다고. 왜냐면 이 나라가 뭐 하지 않으니까. 동의.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면 미국이 이 나라들하고 뭐 해야 돼? 전제. 전쟁해야지.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었잖아.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솔루션 뭐? 자, 닉슨 쇼크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동의? 인정. 그렇지. 왜냐하면 닉슨 쇼크를 딱 선언하잖아. 그럼 뭐를 깨는 거야? 규정. 규정을 깨잖아. 규정을 깨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지금 이 규정 때문에 못했잖아. 근데 닉슨 쇼크는 더 이상 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야. 규정. 금태환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 금태환이 뭔데? 규정이잖아. 그리고 규정을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그러면 봐. 닉슨 쇼크를 딱 했어? 그럼 규정을 안 지키지. 그럼 규정이 깨졌잖아. 깨지니까 뭐가 가네. 맞지? 그럼 닉슨 쇼크 이꼴 뭐야? 적자의 흑자 이렇게. 됐니?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냐면 아 이게 PS다. 솔루션을 갔는데 솔루션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불가능했다. 그럼 남은 건 얘인데 규정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닉슨 쇼크를 단행했다고 했어. 근데 닉슨 쇼크가 뭐냐?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다고 했지. 이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뭘 깬 거야? 규정을 깼잖아. 그럼 규정을 깼다는 건 뭐를 하겠다는 의지다? 이걸 하겠다는 의지. 즉 적자를 뭐로 바꿨다? 흑자로 바꿨다. 그럼 닉슨 쇼크를 보는 순간 아 달러와의 평가? 뭐라 이렇게. 이해됐지? 이렇게. 됐죠? 제일 어려운 지점이었어. 제일 어려운 지점 나오면 뭐야? 제일 어려운 지점이 나오면 써야지. 그러니까 이 지점을 애들이 어려워했거든? 왜 어려웠냐면 아니 어렵잖아. 어렵잖아. 이거를 그냥 눈으로 읽으면 보이나? 안 보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정리해야지. 그치? 그러려고 수업 시간에 판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연습하시라. 그래야 어려운 부분이 나왔을 때 하지. 근데 여기 얼척없이 하는 대답. 선생님 이거 어차피 이런 거 요즘 안 나오잖아요. 뭐 이런 대답인가? 또는 아니 어려우면 제끼죠. 죽여버려. 아니 제낄 걸 왜 학원에 가서 배우냐고. 그거를 20몇만 원씩 내고 학원에 가야 돼. 제끼는 건 독서실에 한 5천 원만 내고 하면 되지. 그치? 그 집에서 제끼는 거 하면 되지. 아니 제끼는 걸 왜 학원에서 배우냐고. 학원에 와서 고작 제끼는 거 배우러 왔어. 힘들어도 그러니까 해야 돼. 자 이제 마무리하고 봅시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예. 이쪽으로 갑시다. 자, 어쨌든 브레턴 우주 체제는 뭐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브레턴 우주가 깨져도 여전히 뭐는 유지가 됐다고요? 기축통화 달러와의 기축통화는 여전히 유지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깨졌잖아. 깨졌어? 하지만 뭐는 그대로 기축통화 됐다고? 달러와는. 그럼 얘하고 기축통화 그러니까 브레턴 우주가 깨져도 여전히 기축통화 유지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없네. 그렇게 하는 거야. 다만 뭐가 없어진 거야? 금 바꿔주는 거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금 갖고 안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금 갖고 전쟁을 했잖아. 금 갖고 전쟁하고 금 찾으러 식민지 개척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이 있어야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디귿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치수가 생긴다. 물어볼게요. 환율의 가치수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적어진다는 겁니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둔 이유는 환율의 가치수를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환율의 가치수가 많아지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거래 수단이 하나 있어야 그래야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배송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의 장점이죠? 기축통화의 장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됐나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인데 아마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답은 2번. 이거 따로 안 보겠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한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나 그랬는데 트리피는 전망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제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드렸습니다. 우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그럼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무슨 구조로 바뀌었다?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바뀌었다. 그럼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와의 평가절하가 가능해졌다. 오케이. 예. 맞죠. 이것 때문에 닉슨이 족한 거니까 1번 통과. 2번 브레턴 우주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끊고요. 이게 여타국의 통화죠? 여타국의 투기적 소유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게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한 겁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겁니까? 투기를 하려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해야 투기합니까? 내려갈 거라고 예측해야 투기합니까? 내려가. 아, 본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걸 사요? 아.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해야 사죠. 아. 초점 찍고 그렇죠. 아,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면 투기를 시작하는 거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세요. 여타국 통화는 지금 평가가 뭐 돼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올라갈 것이라고 뭐했기 때문이다?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번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 금의 생산량을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아까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였지만 또 부차적으로는 금의 양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금의 공급량을 늘리면 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한 설명.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이거 그다음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거기서 오는 보수 맞죠? 4번 통합. 5번 가겠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자 그럼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마르크화는 올라갔죠. 그럼 물어볼게요. 마르크화로 구입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은 많아졌겠습니까? 적어졌겠습니까? 많아졌겠죠. 그러면 그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금의 양도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의 양은 감소한다고 되어 있네? 틀렸네요. 69번 가겠습니다. 자, 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업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예요. 기업. 맞아요? 니은. 맞죠? 그리고 디귿은 뭐가 없을 때입니까? 기축통화가 없을 때죠. 디귿은 기축통화가 없을 때예요. 지금 여기서 디귿은 기축통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요 A국이 뭐로 가요? 기축통화로 가죠. 그러면 이제 환율의 가지수는 뭐만 남는 겁니까? BC의 조합만 남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로 가면 환율의 가지수가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증가하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 세 나라면 A, B, C 간에 뭐가 필요해?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조합의 가지수가 많아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니은입니다. 이거 환율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얘보다 뭐 적잖아요. 답은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뭐를 여전히 기축통화로 썼다고 했어요? 달러를 여전히 기축통화로 썼다. 왜? 얘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더 좋으니까 얘가 더 좋으니까. 왜 좋아? 환율의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5번 적절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 학생들 엄청 많이 틀렸어요. 보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요.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문에서 부두조 모순을 얘기해놓고 적자에 대한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 언급은 흑자일 때 구조조 모순, 적자일 때 구조조 모순 얘기했잖아. 근데 본문에서 설명은 뭐만 얘기했어? 적자. 그러면 봐요. 이게 적자를 뭐 하는 방법이었죠? 해소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적자를 뭐로 바꿨어? 흑자로 바꿨지. 잠깐만. 흑자로 바꾸면 다시 무슨 문제가 생겨? 또 구조조 모순 생겨야 되게? 생기지. 지금 이미 뭐를 단행했어? 닉슨 쇼크를 단행했지. 그러면 어디로 간 거야? 흑자로 간 거지. 그러면 흑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 돼. 보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이 생각을 갖고 첫 번째 문장이 뭐냐? 브레턴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유. 잠깐만. 브레턴 우주 체제가 붕괴됐다. 이 얘기는 무슨 선언을 했다? 닉슨 쇼크를 선언을 했다.
그럼 닉슨 쇼크 이후지. 예. 닉슨 쇼크 이후면 미국이 무슨 상태가 되거든? 과도한 흑자 상태 이렇게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쨌든 그럼 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다. 그럼 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뭐 조절해야 돼? 이거 조절해야지. 네. 이거 조절하려면 뭐를 조절해? 경상수지를 조절해야지. 경상수지 조절하려면 뭐를 바꿔줘야 돼? 환율 혹은 통화 가치. 이해되지? 그렇게 따져. 이거 이해돼? 이것도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를 건드렸어? 통화 가치, 환율을 건드렸지.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통화 가치, 환율을 건드려야지. 맞아?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 통화 가치, 환율과 연결되어 있네?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가요. 네? 아, 적자니까 이렇게 해서 흑자로 바꿨어. 근데 흑자지. 그럼 다시 흑자도 똑같이 환율이나 통화 가치를 건드려서 뭐로 바꿔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갖고 보기를 봐봐.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 가볼게.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끊어. 밑줄여 볼게. 국제적 합의. 잠깐. 야, 그런데 국제적 합의를 보는 순간 틀어야 돼. 왜 틀어야 되느냐? 아,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왜냐면 여기서는 뭐가 안 됐지? 합의가 안 됐지. 그래서 뭐 했어? 이거 했지.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뭐 했다고? 합의. 아, 이제는 해결 방법으로 이게 아니라 뭐를 선택했다? 합의를 선택했다. 이해됐죠? 이렇게 따져줘. 다만 야, 그 합의도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거하고 뭐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겠네? 이거하고 반대로 가려니까 봐. 여기서는 여타국의 환율을 뭐 했어? 낮췄잖아. 그럼 이거에 반대로 가려면 여타국의 환율을 뭐 해야 돼? 올려야겠지. 봐. 여타국의 환율을 올린다는 건 달러의 환율을 뭐 하는 거야? 낮추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나오지. 바로 다음 주야. 서로 교육을 하며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을 각각 어떻게 했다? 하락했다. 아, 딱 떴다. 자, 여기 봐. A국이 뭐야? 기초통화국이지. 예. 그리고 B국이 있어. 그 다음에 C국이 있어. 여기 얼만큼 하락시켰대? 50. 여기 얼만큼 하락시켰대? 30. 봐. 환율이 하락됐어. 그럼 평가가치는? 올라가야지. 환율 하락, 평가가치 상승.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플러스 50. 얘는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30. 이렇게. 됐지. 이렇게 따져줘. 그러면 지금 통화 가치가 어디가 더 비싸? 어디가 더 비싸? C. 아니, B가 더 비싸잖아. 그럼 평가 가치는 맞지? 왜냐면 얘는 플러스 50, 얘는 플러스 30이잖아. 이해됐지? 그다음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봐봐. 여기는 50이 내려갔지. 여기는 30 내려갔잖아.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환율은 얘는 오히려 얘에 비해서 뭐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맞지? 왜냐면 아니 이게 여기를 100점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50점 받았어. 얘는 70점 받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얘보다 몇 점 높은 거야. 20점. 그러면 성적이 얘는 올라갔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잖아. 맞지? 오케이 됐어. 선택지 4번으로. 오케이.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 환율이 하락하여 끊어.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었고, 자 경상수지 개선해야 밑줄여라. 다른 말로 바꿔봐.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얘기는 흑자에서 적자로 간다는 거야, 적자에서 흑자로 간다는 거야? 적자에서 흑자로 간다는 거지. 그럼 적자에서 흑자로 가려면 수출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늘어야 되지. 봐, 여기 봐. B야 C국이야? 비교해봐. 어디가 수출이 늘어? 수출이 늘려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잖아. 어디가 화폐 가치가 낮아? B. 이? 글자가 C가 낮잖아. G. 그러니까 어디에 무역 경상수지가 개선된 거야? C.
따라서 4번 적절하다. 음. 야 니네 이거 헷갈리니? 네. 그러니까 쓰라고. 가만히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메모 안 하고 하지? 나는 놀라워. 이걸 머릿속으로 처리하는 애들. 인정. 이거 메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봐요. 환율을 50% 하나 시켰어.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얘는 50%가 올라갔다는 거야. 너가 평가 가치가. 그다음에 얘는 30%만큼 하락시켰잖아. 그럼 얘는 30%만큼 뭐 했다는 거야? 올라갔다는 거야. 그럼 얘는 50%만큼 올라갔고 얘는 30%만큼 올라갔잖아. 그 어디가 평가 가치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지. 얘가 20%만큼 높았으니까. 그러면 평가 가치로만 따지면 C국의 평가 가치가 B국의 평가 가치보다 낮잖아. 그럼 당연히 수출은 어디가 잘 돼야 돼? B가 잘 돼야지. 아니 C가 잘 돼야지. 됐지? 그래서 C국이 B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개선됐다. 답 4. 알겠죠?